이교수의 영화 읽기에서 이번에는 쇼타 씨의 마지막 출장이라는 영화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줄거리를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신문기사 중에 하나 부분, 정리가 된 부분을 읽는 것으로 정리를 가름하겠습니다. 더 팩트의 박지윤 기자가 쓴 쇼타 씨의 마지막 출장, 놓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법에서 줄거리를 요약을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27일 개봉한 영화 쇼타 씨의 마지막 출장, 감독 이주형은 우연히 만난 쇼타 오타니 료헤이 분과 대성 진영분의 사직서와 연애편지가 뒤바뀌면서 일본과 한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감성영화다. 한국으로 마지막 출장을 앞둔 강철맨 CEO 쇼타와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기 위해 그의 고향 에노시마로 여행을 온 대성은 우연히 라면 가게에서 만난다. 옆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한 두 사람은 쇼타의 사직서와 대성의 편지를 바꾸고 각자의 못다한 말을 대신 전해주기로 한다. 이후 한국으로 향한 쇼타는 하수 처리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대성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의 전 여자친구가 있는 발레 공연장으로 향한다. 그런가 하면 대성은 전 여자친구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혼자 찾아가 사진을 찍고 질적 있는 연락을 보내다가 사직서 전달과 함께 아들의 생일도 대신 축하해달라는 쇼타의 부탁을 받고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쇼타는 대성의 전 여자친구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의 집으로 향해 처음 보는 사람들과 공연 뒤풀이를 하는가 하면 대성은 우연히 인연을 맺은 할머니와 쇼타 아들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쇼타의 전 부인과 그의 새 남자친구와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 글로 봤을 때는 눈을 의심하게 하는 조합이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타지인 만큼 평소라면 망설였을 일들을 쉽게 하는 주인공들의 행동이 이해된다. 이렇게 강철맨으로 불리며 회사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진 대표지만 일에만 전념하다가 결국 가족과 멀어지고 일에도 부침을 겪으나 사직서를 마음에만 쌓아두는 쇼타의 여행 같은 출장이 이미 떠난 사랑을 되돌리려는 대성의 출장 같은 여행이 펼쳐진다. 초면에 상대의 전하지 못한 진심을 대신 전달하는 대리인 같은 묘하면서도 신선한 관계성을 형성한 이들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예상치 못하게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 저는 이 영화를 이게 항상 이런 영화 보면 이제 그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고 그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뭔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게 될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가 좀 전개되는 방식도 그래서 좀 이게 그 따뜻함이 유지되는데 꼭 운이 따라야만 되는 것처럼 자꾸 전개가 그 우연히 만난 누군가의 입에서 되게 우연히 만난 그 사람들과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우연한 만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왜 중요한 사건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유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너무 좀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학생인 대성이가 공부하는 게 기계공학 쪽이었는데, 근데 만나게 된 쇼타 씨가 또 그쪽 업계에서 사장을 맡고 있는
사장님이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막 이제 그 일을 알고 있으니까 뭐 일을 시킬 수도 막 전화로 시키게 되고 뭐 이런 설정이 사실 좀 너무 만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제안은 보통 교수님이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토론하자고 하셨을 때 생각해봤는데 그 따뜻함 때문에 토론하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따뜻한 영화를 보면 뭔가 너무 서사가 이게 따뜻함을 자기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오히려 불편한 감정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는 얘기로 끝나는 게 저는 좀 그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 기사도 아주 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TV 리포트의 강혜인 기자가 결핍을 마주하고 서로 치유한 두 메신저들의 여정이라는 가로치고 솔터씨의 마지막 출장, 이런 기사에서 아주 길게 지금 말한 얘기를 쭉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판이라서 인용을 길게 하고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인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남자의 여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인상을 받기 어렵다. 쇼타와 대성은 오프닝 시퀀스에서 짧은 만남을 가진 뒤 일본과 한국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이후 중간중간 전화를 하고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이 다가간다. 사실 서로의 선의를 100% 믿는 이들의 행보는 리얼리티와는 거리가 멀다. 내적 고민을 우연한 인연을 통해 해결하는 스토리는 동화적이고 종종 판타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해프닝으로 맺게 된 얕은 연결고리가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고 삶에 간섭할 만큼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지 의문을 갖는 관객에게 이 영화는 더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 긴장감 있는 전개와 신선한 이야기를 원했을 관객에게는 다소 밋밋할 수 있는 영화다. 두 인물을 내세웠음에도 케미가 보이지 않는 점도 아쉽다. 쇼타와 대성의 서사는 대부분 따로 움직인다. 각자의 선택과 행동이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아서 시너지를 만들지 못했다. 별개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탓에 일본과 한국이 교차될 때마다 서사가 뚝뚝 끊어진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 전화를 통해 연결고리를 만드는 씬은 관객이 봐왔던 정보를 교류하는 데 그쳐 그걸 루즈하게 하고 긴장감이나 새로운 동력을 만들지 못해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없다. 캐릭터의 깊이 면에서도 두 캐릭터는 큰 차이가 있다. 쇼타는 가정과 직장을 비롯해 개인적인 사연이 보이고 오랜 기간 회사를 경영했다는 배경 설정이 있는 등 캐릭터가 탄탄히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대성은 그런 면이 부족하다. 때로는 전 여인을 괴롭히는 존재처럼 보일 때도 있다. 때문에 쇼타와 관련된 인물들이 만드는 서사가 훨씬 탄탄했고 극 전체로 보면 쇼타와 대성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 쇼타의 직장과 가정이라는 서사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 영화였고 대성의 연인과 관련된 서사는 억지로 붙은 듯 했다. 쇼타 씨의 마지막 출장은 우리가 지나치던 것을 다시 보게 하는 힘이 있는 영화였다. 정겨운 이웃들과 함께 소박함을 매력으로 내세워 따뜻한 순간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좋은 요소가 잘 조립된 것 같지 않아 영화가 전하려고 했던 감동과 여운이 깊지 못했다. 주요 설정을 더 정교하게 살려 두 남자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면 좋았을 영화다.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신 건데, 그러니까 나도 이 영화가 완성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떤 그 중요한 출발형, 어떤 하나의 출발 모델로서의 형태의 영화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고 설명하려고 이제 그걸 갖다 검토해 보려고 지금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의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지막 문장에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화라 그러면요 주인공이 한 명이죠. 그죠? 그리고 그 주인공하고 그 관객하고 말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아이덴티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내가 거기에 이 얘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게 이제 suspension of disbelief라고 그래요. 불신의 중지. 그러니까 영화의 감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 주인공을 무조건 믿는 거죠. 그 주인공의 길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의 중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예를 들면 걸어가는데 어두운 데를 막 컴컴한 데를 막 가요. 그럼 같이 긴장하는 거죠. 주인공이 이 사태가 위험하다는 걸 이제 알고 나면 그래서 긴장감이 생기고 근데 이제 거기서 무슨 사건이 좀 나면 그게 특별한 모르는 게 나오면 신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서사가 긴장감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 어떻게 이어지나 얘는 살아 잘 되나 하는 그런 동력도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근대서사 주인공 하나였던 근대서사 그 다음에 주인공이 나오면 그 주인공을 100% 믿고 나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사람이 대리만족시키는 거죠. 왕자가 나타나면 왕자가 대리만족하고 그런 그 근대서사에 익숙한 그런 화법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이건 마음에 좀 안 드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서스펜션 오브 디스빌리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불신의 중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둘이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 그리고 둘 다 주인공이에요. 일본 이 배우 오타니 료헤이는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려진 일본인이에요. 이거 한국 영화에 몇 번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나와도 충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대성으로 출전한 진영이라는 분도 한국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맡아도 되는 정도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영화 배역부터 누구 하나가 빠지지 못하게 그런 그러니까 한쪽에 편들지 못하게 둘이 나타나긴 했는데 한쪽이 악당이고 한쪽이 선한 사람이면 한쪽이 빠지면 되잖아요. 한쪽은 예를 들면 유명한 배우가 악당을 해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나 보다 이렇게 보면서 악당을 본단 말이죠. 최민식이가 악당을 해도 소위 그죠? 설경구가 악당을 해도 그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신선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둘 다 주인공이에요. 여긴 둘 다 주인공이라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둘 다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위치 잡으려고 한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 했어요.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을 하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으로 한 거예요. 장소를. 그래서 그러니까 관객이 아예 그 불신의 중지를 못하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거죠. 처음부터. 그게 이 영화를 바라보아야 되는 첫 번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이제 한 사람 앞에서 독백을 해도 한 사람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다른 사람 생각해보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 맞아 이러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보통 우리 수다 떨 때 얘기죠. 그지? 독백 얘기고 수다 떨 때 얘기고 대화의 기본적인 2인 대화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관객이 서 있으면 기본적으로 3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이 그런 2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나 있어요. 서로 타인이에요. 잠깐 봤잖아. 잠깐 받고 우연히 봤는데 뭔가 서로 통하는 게 감이 있는 거죠. 서로 공감을 한 거예요. 나는 그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못했는데 너 그런 사정이냐? 나도 그런 사정인데 나는 우리 일본에서 전해야 되지만 나는 한국 가야 되는 거고 너는 한국에서 전해야 되지만 일본 와버린 거고 전할 수 있겠지 뭐. 그리고 서로 가볍게 때가 있으니까 가볍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을 수가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는 그 두 사람 사이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첫 장면에요. 쇼타가 그래요. 야 그걸 꼭 전해야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맨 처음에. 영화 첫 부분에요. 그러니까 그걸 꼭 전해야 되지, 서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가까이 있으면 뭐라고 항의를 하지만 전화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정진시키기 위한 압력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또 뭘 뜻하냐면요. 두 사람 간의 관계, 근대적인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통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사랑과 우정의 얘기인데요. 근대 시대의 사랑, 근대 시대의 사랑은 열정, 패션이라고 그래요. 그치? 열정적인 사랑 그런단 말이죠. 그 열정적인 사랑은 뭐냐면요. 그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너와 내가 어디 따로 있다고 그러냐? 하나지. 우리는 한 몸인데. 그게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그지? 이게 뭐냐면 근대식 사랑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런 거죠. 그지? 로미오와 줄리엣이 끝에 로미오가 죽으니까 나도 따라 죽는 거예요. 같이, 현실에서 같이 못 살면 죽어서라도 죽은 다음에 같이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지? 죽은데 영이 된다면. 근데 그게 근대식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또 뭔지 하면 근대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대 가족이 그렇다고. 그래서 가족들 간에, 근데요, 지금 내가 왜 근대 가족 얘기를 갑자기 꺼냈냐면,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갈등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남이냐예요. 우리가 남이냐가 모든 갈등의 원인인 가능성이 많아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도 쇼타는 가족 문제죠. 그 다음에 대성은 그 연인 문제죠. 가족 이전에 가족이 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대성이 자기 애인인 나오의 그 고향집까지 찾아가서, 그지? 집 사진까지 찍잖아요. 여자는 직업을 하죠. 그지? 그건 무슨 소리냐면, 집에 와서 인사하고, 그 집에 와서 인사하는 건 뭐예요? 결혼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만한 열정을 보이는 거예요. 고백을 그렇게 한 거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는 직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둘 다, 근대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아요. 두 관계 다. 그리고, 그 근대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파열된 것 같아요. 부서진 것 같아요. 두 관계가 부서진 것 같아요. 대성이 보여준 게 그거예요. 약간 스토커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한테 스토커가 아니라 심리적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치? 그냥 네 고향이 그리워. 그런데 한번 여행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그 여자가 그래서 첫 번째 장면에 뭐가 나오면 여자가 해변에서 날 끌고 가는 그 대성을 끌고 가는 걸로 환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스토커는 아니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도 상식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근대적 패션 그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편지도 그래요. 대성의 편지도. 그지? 그리고 쇼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가족 관계가 깨진 이유가 쇼타는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그 부인이 말을 해요. 전혀 모르는 할머니한테 말을 하죠. 쇼타의 그 깨진 이유 부인 때문에 깨진 거죠. 부인이 싫다고 나간 거잖아요. 그죠? 100% 그렇죠. 근데 싫다고 말하는데 그 설명하는 걸 보면 부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란 생각이 아주 근대적이에요. 그치? 그런데 그게 근대인이 문제가 뭐냐면 특히 직업을 가진 한국이나 일본의 업무 환경은 뻔하죠. 그 환경에서 바깥에서의 업무에도 충실하게 잘해야 되지만 100% 남편이 해야 되지, 가부장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만 집안에 들어와서도 아내하고 자식한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식하고 굉장히 끈끈하죠. 근데 아내한테 그렇게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싫어한 거예요.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쇼타의 머릿속에 근대 가족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그 쇼타 부인의 머릿속에 근대 가족이 들어있었고 그 근대 가족의 모습에 충분하지 않아서 이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뭐 때문에 이혼했냐면, 둘 다 뭐 때문에 관계가 파탄됐냐면, 근대적인 관계, 그죠? 열정. 근대적인 사랑의 열정에 기반을 둔 근대 가족, 결혼을 통한. 우리가 남이 가죠. 우리가 남이 가라는 과정. 그게 그 쇼타 씨의 회사도 그렇죠. 뭐 직원 셋이서 똘똘 뭉쳐서 큰 회사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는 직원에 불과한데 사장을 거꾸로 쪼셔. 너가 그렇게 하면 되냐? 사장을 거꾸로 지시해요. 우리가 남이 가죠. 그게 바로 우리가 남이 가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 여자는 없으면 안 될 직원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든지 다시 불러오죠. 이 여자도 그렇게 우리가 남이 가라는 말을 갖고 쓰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질문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무슨 질문에 바탕을 두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근대 담론이죠. 감독은 그 근대 담론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런 틀에 들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해결책은 없죠. 그렇지만 문제점은 굉장히 정확하게 밝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결책의 일부가 영화에 좀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완성형의 영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의 영화, 새로운 세상의 그 인간관계, 가족관계, 사랑, 가족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의 어떤 그 틀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틀이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만화같이 보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한데 거기다 쑥 집어넣었으니까 약간 자기적이고 만화 같은 느낌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더 있는 게 아닌가. 그 더 있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더 할까? 조금 더? 조금 전에 한 얘기를? 그거를 지금 내가 말한 근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 대성이가 누구야? 유토의 생일 파티에 갔다가 늦게 오죠. 더 늦게 오죠. 할머니가 먼저 가고, 유토의 옛날 집에 사는 할머니죠. 그 할머니 집에를 가갖고, 대성이가 그 집에 들러요. 들르는데, 그 할머니가 그 자기 집으로 간 게 너무, 그지? 너무 외로워서. 그 군중 속의 고독이죠. 그거야말로. 그지? 너무 거기서 함바거 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먹는 거, 그 할머니 참 외로웠잖아요? 그래서 그 유토 애를 막 집안에 들여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누구라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너무나도 그 감성이 복받쳐서 거짓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대성이가 거기를 할머니 어떻게 괜찮은가 자기 느낀 거예요, 대성이가. 그래서 할머니랑 얘기를 그 전에 했었잖아요. 팻말에 앉아서 아들이 올 리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안 온다고 투덜거리고 만약에 아들이 그날 저녁에 오는 것 같아서 끌려 나왔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그 거짓말인 거잖아요. 대성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음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서 이렇게 몰래 들여다보다가 바깥에 이 기척만 조금 났는데 불을 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다는 소리야, 그지? 아까 낮에 유토하고 대성이가 기척이 나서 들어가서 좋은 오후를 약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기척이 좀 나니까 그 캄캄한 밤중에 기척이 뭐가 얼마나 나겠어요. 기척이 나니까 불이 켜지고 할머니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대성이가 도저히 못 참고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 목소리를 듣고 맨발로 튀어나와서 끌고 들어가죠. 그 들어갈 때 들어와 그럴 때 울먹이 있단 말이죠, 거의. 그러니까 대성이도 함바그가 먹고 싶다고 아들한테 해준 함바그죠. 아들 노릇을 잠깐 하룻밤이라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대사가 할머니 그 대성이 앉아서 할머니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앉아서 대성이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먼 데서 왔는데 대성이가 뭐가 먼 데서 왔어요? 바짝 안 걸어왔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이 맺힌 그런 문장이 저절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인의 외로움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그죠? 그리고 보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등장인물한테 그런 게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그 무용하는 사람들도 파티하는 장면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같이 이제 단원이니까 같이 밥 먹고 노는데 이 쇼타가 선물 기술이 좋죠. 선물을 준다고 우리가 다 와서 하나씩 가져가는데 그때 받을 때 보면은 뿔뿔이 흩어진 우연히 만난 군중이 하나씩 받는 우연히 선물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가 아닌 나오 친구였는데 나도 친구였는데 그거에 대해 쇼크도 안 먹죠. 응? 내일 오면 만난다고 그러면서 쇼크도 안 먹는 거는 팬이라는 게 어떤 관계인지, 그지? 내 팬이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친구 팬이어도 괜찮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꽃다발을 주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외롭다, 다들. 그런 외로움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근대인의 삶의 바탕에 확실하게 깔려있는 외로움.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해낸 거다. 그런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 주인공이 두 명이라는 얘기랑 그 외로움, 근대인의 외로움이랑 근데 그 두 개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뭔가 그런 외로움을 표현할 때도 꼭 주인공이 두 명이고 한 명이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까 내가 그 뒷부분을 얘기 안 해서 그래. 뒷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아들도 유토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외롭게 기다리고 있고요. 할머니도 자녀를 기다리고 외롭게 보내고 있어요. 그지? 그런 외로움. 대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대성의 애인인 나오도 혼자 봉대를 풀죠. 옆에 누가 위로해준 사람도 없이. 정확하게 외로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주인공은 어떤 보장도 없이 상대방의 삶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 상대방의 삶에 끼어든 것뿐만 아니라 심부름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심부름이 아니고 진짜 대리로 살아요. 그지? 그러니까 대성은 대리로 살다 못해 생일 파티에 아들의 친구가 돼버려요. 아예. 그지? 그리고 재료공학이라는 우연히 같은 업무를 하는 걸 알게 돼서 그냥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처음부터 업무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죠. 가장 높은 사람이 종말 처리장의 말하자면 사장이겠죠. 사장이 의문을 가졌을 때 대성이가 한국말로 그것도 자료에도 없는 걸 분석해서 풀어서 설명해서 구해내잖아요. 그게 결정타였단 말이죠. 그래서 가릴 필요 없이
그걸 영접을 해서 떼우면 된다는 거를 대성이가 결정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 무슨 관계를 가질 때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심부름을 대신 해주기로 했어요. 둘이서 우리 서로 A하고 B가 그럴 때 대석이처럼 업무에서 혁혁한 공헌을 세우고 과장, 그치? 제가 과장이라고 그래요. 공헌을 세우고 회사를 다시 일으키죠. 아예. 그죠? 나간 그 결정적인 그 여자 중요해요. 왜냐면 회계 담당이니까. 회계하고 전산 그런 거 계산을 담당해야 될 직원 꼭 필요하죠. 그치? 세금 계산 그런 거 다 내야 되니까 서류들을. 그 꼼질맞게 해줘야 되는 여자가 한 명이 꼭 필요한 거예요. 바깥에 나가 업무가 있어도. 그 여자 되게 중추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도리어서 회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그치? 그런 엄청난 일을 해요.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도 아들의 생일 파티에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이어내죠.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 쇼타가 아들을 찾아가서 둘이 부둥켜 안는 장면이잖아요. 그냥 남이 아니에요. 그냥 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정도 해주면 최고. 그지? 그 정도 더 어떻게 해줘? 그렇잖아요. 그럼 쇼타는 어떠냐? 쇼타도 마찬가지죠. 반바지 입고 비즈니스맨이에요. 회사 사장이라고. 그치? 근데 우연히도 말려든 사건에 자기도 꼭 해야 된다 싶으니까 반바지 입고 무용공연을, 현대무용공연을 꽃다발 만들고, 이거 말도 안 되게 수치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지? 하면 안 되는, 그지? 그것도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어떻게 보면, 업무에 충실한, 자부장적인, 완고한 일본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반바지 입은 상태로, 그 사람 그런데 파티에 어울릴 사람이 아니죠. 집에서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인하고도 부드럽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여자들 득실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절대로 할 수 없어. 난 절대로 못해. 내 일이라면 그런 일을 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다음날 또 가서 해서 정말로 임무를 완수하죠. 편지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를 나중에 사진에 보내주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세울 수 없는 달걀을 세웠잖아요. 달걀을 세웠다고. 그 달걀이 그거예요. 행운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쇼타도 어떤 친구가, 처음에 친구가 선배인 조교이가 나오죠. 학교에 대사를 하잖아요. 조교 선배한테 부탁했어도 그렇게 안 해줬을 거예요. 그지? 쇼타 씨는 그날 주말 술 먹고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치? 정말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전화 끊으면 끝인 거죠. 전화가 순간적으로 끊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가요, 아까, 누구였지? 비판적으로 쓴, 강혜인 기자, 그분이 말한 것처럼 엉성한 연결이에요. 그치? 그게 무슨 연결이야? 그치? 라고 생각하는 엉성한 연결이에요. 근데 바로 그 엉성한 연결이 기가 막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죠. 거꾸로. 하시라도 전화할 거고 안 받은 고만인. 그치? 뭐 쌩깐다고 그러죠? 성격 들어온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로 둘 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지? 일을 해줬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걸 나는 우정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탈근대 시대에 더 필요해요. 사랑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정과 사랑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남이가 라는 의문문이 우리가 남이다 라는 그 서술문으로 바뀌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남인데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남이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영화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할머니를 대성이가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한 거죠. 함박스텐 다시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할 수 있는 행위인데 전혀 뻔뻔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그런 우정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두 명 있어야 되나? 그렇죠. 우정. 우정이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혼자 갖고 무슨 우정이야. 그치? 사랑의 열정적 사랑은 한 명 해도 돼요, 영화에. 한 명은 환상으로 나와도 돼요. 죽은 부인을 생각하는 열정, 뭐 이런 거, 그죠? 꿈에서 꿈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열정적인 사랑이어서 이렇게 말하지만, 우정은 절대 그게 안 되죠. 그지? 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 근대 서사가 계속 괜찮게 흘러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근대 서사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있는데 거기에 누구나 다 동의하고 거기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가는 게 통하면은 그걸로 계속 가면 되니까, 아까 그 불신의 중지 같은 그런 관람 방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등장하는 주인공 하나를 무조건 믿고 가는 게 가능한 건데,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 서사에 대한 맹신이 끝나버리면서 이제 그런 관람 방법이 이제 그 의심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한 명인 것보다 오히려 두 명인 게 더 이제 참신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일단 질문이 두 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주인공이 한 명일지라도 그 한 명하고도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랑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만족해버리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이제 사실 영화를 더 이상 그렇게 오락으로 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관은 지금 시대의 영화관은 교회에 가깝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뭔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같은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게 영화관이고 영화인데,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사실 그 주인공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미래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힌트를 줄 수 있는 영화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사실 뭔가 두 명이든 한 명이든 그런 미래 얘기를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두 명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면 그 두 명을 한 이유가 뚜렷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분명 우정 때문에 이게 두 명이 주인공이었을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이유 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새로운 시대의 그런 우정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동기가 뭐냐 했을 때, 이 영화에 솔직히 그 동기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런 뭔가 그런 바탕 같은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우연히 만난 사람의 편지를 서로가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전달할 그런 마음이 생겼던 그런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솔직히 이 영화가 그것까지 설명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자꾸 뭔가 구조가 어설프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둘 다 질문이 날카로워요. 그리고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가 그걸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선 첫째, 이은지 의원이 맨 처음에 말한 그 거대 서사의 붕괴로 인해서 영화관이 교회나 교육기관이라고 여겼다. 이건 되게 옳은 판단이에요. 이 영화에서도 그게 뚜렷하게 나와요. 소위 말하는 근대 거대 서사, 개인한테 근대 거대 서사는 취업, 대학 취업, 그러니까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이거죠. 그 근대 서사 그 네 개가 그러니까 대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이 네 개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졸업, 취업, 결혼까지가 대성이에요. 결혼, 출산, 그지가 쇼타예요. 두 개 합치면 근대서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거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근대서사 속에 있어요. 우리 아직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은지 의원이 그런 질문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근대서사가 주류니까. 그지? 그 주류인 입장에서 이상하다. 왜 주류인 입장에서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대성이요, 맨 처음에 조교 선배하고, 선배가 조교가 됐다 그러죠. 조교가 공대에서 조교가 되는 건 좀 중요한 일이죠. 뭐, 학위 받기도 쉽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취업하기도 쉽고. 근데 대성이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런 취업의 길을, 얘는 실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이 너무 신경 쓴다고. 왜 안 돌아오냐? 속상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대성이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게 웃기는 길이라는 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쇼타의 회사 가면서 비웃죠. 아씨, 똑같은 재료공학으로 만든 공장이구나. 라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싫어해요. 근데 너무 잘하죠. 바로 가자마자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딱 구별해서 결정적으로 도와줄 만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해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대학 취업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쇼타 회사를 이어받을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겠죠. 이어받기 딱 알맞겠죠. 알만 위치에 있죠. 쇼타 씨도 그죠. 믿을만 하잖아요. 그 밑에 직원들도 이 사람 잘 따르겠죠. 일도 너무 잘할 것 같고. 근데 이 사람 그거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앞에 거는 무시하는데, 그지? 거기서도 앞에 거는 무시해요. 자기가 아는 거죠. 배워서. 이거 진짜 웃기는 길이구나. 이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닌데. 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죠. 그래서 나와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질척거리죠. 약간 질척거린단 말이 써있는데, 질척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서사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쪽 발은 근대에 들이지고 있고, 한쪽 발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쇼타 씨도 똑같아요. 쇼타 씨도 결혼해서, 그지? 결혼해서 애를 가지고 애한테 되게 잘하죠. 아버지로서. 되게 잘하는데, 여자가 그래요. 강철맨. 그리고 강철맨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자기도 써요. 그지? 여자가 남편을 비난하는 용어로 강철맨이라는 단어를, 비웃는 단어로, 강철맨이라는 단어를 쓰고, 쇼타 씨는 다른 뜻으로 그 단어를 써요. 그거를 내가 하나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정리하는 거 들어보세요. 남편은 업무에서 강철맨이라고 해요. 라는 말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서 나올 때와 적절한 상영 시간이 지난 뒤
매일매일 반복이라고 업무의 어려움에 공감한 후 본인의 입에서 고백하듯 나오는 나는 강철맨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어조에 있어서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본인의 말에는 페이소스, 연민을 자아내는 페이소스가 있어서 전부인 말의 자부심이 오해에서 나온 해석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자세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 직원들하고 엄청 친해지죠. 거의 결혼 바지 잊어버렸다니까 직원들이 파티하러 가고 다 때려치고 그 물을 퍼내잖아요. 그걸 어떻게 퍼내? 그 반지가 정수장 밑에 들어가는데 깨끗한 정수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가지로, 머리에 그걸 이렇게 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푼 거죠. 엄청나게 풀어서 그 반지를 건진 거잖아요. 건졌어요? 네. 건졌는지 안 건졌는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건지려고 노력한 것만 중요한 거죠. 근데 깨끗한, 거기다, 그죠? 말하자면 바다에다가 이게 컵불로 물을 떠갖고, 저 밑에 가라앉은 반지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전부.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반지를 떨어뜨리죠? 쇼타 씨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소장이 막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쇼타 씨한테 붓잖아요. 그게 뭐예요? 잘 됐으니까 붓는 거지, 안 됐으면 못 붓죠. 그러니까, 그 페이소스가요, 이 쇼타 씨의 페이소스가 거기 있는 직원 전체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친구가 된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쇼타 씨는요, 결혼과 출산에서는 근대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업무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경지를 터득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근대인으로서 가서 그래서 그 장면이 왜 그 하수 처리장에 용접하고 막 이러는 일을 하는 장면들이 있죠. 어려운 일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전형적인 근대적인 기계 업무죠. 그 업무 속에서 쇼타 씨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주느라고 그걸 계속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타 씨는 앞부분에서 대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대성이가 그 쇼타 씨와 같이 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이미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최근에 김정훈이라는 문화 심리학자의 책,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라는 책인가? 뭐 그런 책을 읽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최근의 심리학은, 근대 심리학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자아가 형성되는 게, 혼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이렇게 엄마가 북돋워서 엄마를 보면서 엄마하고 같이 뭘 하면서 나라는 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행위라고 말할 때요. 행위. 행동하고 다르죠. 액션하고 다르죠. 행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말하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대사회에서. 왜 중요하냐면, 선거를 하면 1인 1투표를 하죠. 그게 행위예요. 정치적 행위. 굉장히 중요하죠. 그지? 예를 들면, 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 행위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지? 회장이, 예를 들면, 쇼타 씨가 거기서 그거 전부 다 갈겠다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쪽에서 반대편에서 또, 그러니까 소송 걸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행위죠. 그 설득을 받아가서, 그건 수리해야 되는 거지. 바꾸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 아니에요. 뭐냐면, 일본에서 만든 물건이 한국 오면 습기가 차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시 갈아봐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단 말이죠. 수리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게 행위죠. 그게 뭐냐면 경영이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무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치?
행위 중심적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행위 앞에 빠진 게 있어요. 개인의 행위라고 우리가 전세를 두고 살았던 거죠. 개인의 행위. 응? 독립 주체성, 응? 주체적인 자아, 그지? 정체성을 가진 자아, 주체의 행위라고 생각한 게 근대인의 행위였단 말이죠. 그런 근대 사회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장을 하고 이 슈타시하고 만났을 때 결정적인 장면이죠. 전화하고 들어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행위, 경영이라는 행위가 그렇게 벌어져. 협상이라는 행위죠. 그 협상이에요, 그게. 협상에서 결정적으로 이 대성이 말해주는 바람에, 설득을 해주는 바람에, 다시 갈아봐야 소급다. 라고 말해주니까, 그래, 맞아. 그거 뭐, 다른 회사 찾든지, 다시 새로운 회사를 갔든지, 더 좋은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최고니까. 일본에서 수입을 왜 했겠어요? 최고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갈 수 없고, 할 수 없이 고쳐나가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경영의 행위, 협상의 행위예요. 그 엄청난 업적을 대성이가 처음에 보여준 거예요. 능력을, 업무 능력을. 그 교수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응? 그런 근대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행위까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말한 거는 그냥 그 책은 전체 다 읽었는데 그 책은 단지 거기까지만 나가요. 그러니까 근대인의 그런 행위가 아니란, 그지? 아이들, 특히 심리학자들은 아이를 연구해서 그런 걸 밝히죠. 그래서 아이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나라는 걸 발견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대적인 자아의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은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술이 할 일이죠. 그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영화 감독이 했어요. 그거를 설명한 거를 내가 하나 인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장면을. 시내 21의 조연나 기자가 드러내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쇼타 씨의 마지막 출처를 배우 오타니 류헤이라는 글에서 앞부분 한 서너 줄만 읽어보면, 단골 식당에서 우연히 사랑의 상처로 인해 우는 여행객을 마주한다면 낯선 이방인을 그대로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쇼타 오타니 류헤이는 대성 진영의 눈물 섞인 사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준다. 일본에 머무는 한국의 여행객 대성과 곧 한국으로 출장 가는 쇼타는 서로의 사직서와 연애 편지를 교환한다.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무슨 중요한 장면이냐면 그 첫 장면, 그 라면집, 그 첫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쇼타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뭐냐면 주의 깊게 바라보기예요. 그거는 그 주인도 그러죠. 그래서 아주 술 대신 따라주죠. 뭘 쓱 뒤로 와서 술 따라주고 가요. 분위기 그가 깨지니까 그 주인 잘하더라. 사케를 대신 따라주고 가는 장면도 나오죠. 주인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집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쇼타도 그 주인의 이게 일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주의 있게 바라보기. 내가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이게 내가 요새 시몬 베이유에 빠져있죠. 시몬 베이유가, 한병철이가 그거를 요약을 했는데, 시몬 베이유의 영성사상을, 근대인은 먹기만 하지 바라보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바라보기라는 거는 자연세계 속에서의 바라보기인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바라보기냐? 주의 깊게 바라보기. 그건 뭐냐면, 그냥 현실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적 바라보기. 그런 바라보기. 아까 김정은 심리학자가 말한 거는 어린 시절에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면, 지금 이제 그거 갖고 모자르죠. 지금 변하는 세상에 설명할 때는. 그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주의 있게 바라보기.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아까 우정이라고 말한 것도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느냐? 주의 있게 바라보기. 상대방을 주의 있게 바라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의 있게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요? A하고 B가 있어야죠. A 혼자는 주의 있게 못 바라보잖아요. B가 있어야 A가 B를 주의 있게 바라보고, 또 대성도 그 주의 있게 바라보기를 갚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아들 유토가 해변가에 앉아있죠. 그러니까 말을 거니까 유토가 얼마나 기분이 지금 안 좋아요. 생일인데 아빠도 안 오고. 뚱한데 그 뚱한 유토를 마음을 돌리죠. 참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거. 나도 꼬마 애들하고 해봐서 아는데, 쉬운 게 아니야. 기적 같은 일이, 기적 같은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 같은 능력을 발휘하더라고. 어떻게 발휘하냐면, 주의 있게 바라보기로 넘어가는 거죠. 주의 있게 바라보기. 유토하고 마음이 영원히 통하는 거죠. 그거 하나가 돌 던질 때, 그 돌을 자기 아빠 생각해서 돌을 짚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돌을 버리니까 집어다가 형이야, 너야.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왜 그걸 가졌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는 그걸 모르죠. 주의 있게 바라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돌이라는 그 매체를 가지고 그걸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유토가 아빠가 만들어준 그 기가 막힌 연필깎이로 연필을 깎죠. 그 연필깎이가 뭐예요? 아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했으면 그런 걸작품의 연필깎이, 그지? 거의 걸작에 가까운 연필깎이, 그 기계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아마 그걸로 이제, 쇼타 씨는 또 한 번 부흥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회사를 더 만들 것 같아요. 추측해본데 대성이 보고 기존 회사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쪽으로, 그치? 그쪽이 바빠질 거 아니야, 아무래도. 또 엄청난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바빠지고 그쪽으로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버지가 준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를 아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유토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깎아서 아빠 기다리고 하루에 한 번만 깎고 그 깎은 걸 갖다가 그 보물상자에 넣어놓잖아요. 연필 깎은 흔적을.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그 출장하는 가방에 붙어 있는 스티커, 얘는 도라에몽 스티커지만 어쨌든 그 스티커, 자기도 스티커를 모으는 거죠. 거기다 붙이는 스티커를 모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준 그 연필깎이에 깎여지는 멋있게 깎이지는 한 번 깎여지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모아서 보물상자에 넣는 걸로 똑같죠. 그 주의 있게 바라보기죠. 그게 이제 아들한테는 그냥 주의 있게 바라보기가 아니라 어린애니까 물시인이 필요하죠. 패티시. 물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물건이 돌이었고, 그거를, 연필깎이였고, 스티커였는데, 대성은 그거를 돌로 패티시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유토가 그런 새로 바뀐 삶의 그런 가족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펼쳐서 아버지와 만날 수 있게 되는, 엄마가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엄마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죠. 엄마가 지금 성격이 아주 날카롭잖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죠. 피해의식이 크고. 근데 마지막에 장면에는 유토가 제대로 옷을 입고 있죠. 아빠를 만날 준비를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허락을 받은 거고, 그 엄마의 허락을 받은 거는 유토가 강하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주의 있게 바라보기, 그러니까 영성적 교류의 관계의 힘,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의 깊게 바라보는 행위가 쇼타 씨한테도 있었나요? 그럼요. 쇼타 씨한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양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가서 그 현장을 돌아보다가 딱 그러죠. 고양이가 처음 보는 직원한테 고양이가 어디 갔냐니까 소장이 쫓아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일본어로 그래요. 그치? 그리고 나중에 소장하고 겪어보면서 맨 처음에는 좀 오해하게 하죠. 소장이 막 물 뺏어간다고 막 분노하고 그러니까 약간 거치잖아요. 사람이 거친 사람이니까 말리죠. 아, 원래 거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도 하게 했어요. 쇼타 씨처럼. 근데 겪어보니까 아니죠. 겪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잡아서 그거를 얼마나 진심이에요? 그지? 이게 얼마나 7세만 사는 물고기가 여기도 산다는 걸 보여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 하수 처리장, 종말 처리장하고 거의 결혼하시피 아내인 정도로 그렇게 진심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다정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쇼타 씨가 물어보잖아요. 고양이가 없는데 오해를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소장이 얘기하죠.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한 사건을 말해주면서 고양이가 물에 빠져 죽을까봐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소장이 알고 있었어요. 쇼타 씨가 고양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면 그때 얘기해줘요. 나중에 그때 과수원 가서 툭닥거리고 올 때 고양이가 네 뒤를 쫓아가더라. 그러니까 그 건설 과정에서 고양이를 얼마나 극진하게 해줬으면 그 고양이들이 이 쇼타 씨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쇼타 씨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기준은 바로 그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라도 야생 고양이죠. 들고양이라도 주의 있게 바라보고 신경을 써주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쇼타 씨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인 거죠. 그거 어떻게 그 말이 좀 이상해요. 직원이 아마 일본 말을 잘 못 알아듣나 봐요. 그러니까 고양이 얘기하더니 고양이를 소장이 쫓아낸 것 같아요. 일본 말로 나쁜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 심한 얘기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부인 이혼 잘못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사람 같아요. 단지 이제 부인이 너무 뭐라 그럴까 욕심이 많아 보인다 그럴까 좀 혼란스럽다 그럴까 그런 것 같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 그런 걸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임팩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에 얽매인 그런 사고를 깨주고 좀 내가 이 영화 한 편을 봄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그 근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희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근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힘 그게 뭔지 알려주는 그런 영성의 차원을 더 얘기해 주길 바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보는데 특히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의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데 근데 뭔가 사실 이렇게 따뜻함을 얘기하는 그런 영화는 그러니까 뭐랄까 사실 오락 영화에서도 그렇게 따뜻함을 강조하는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것만 보여주고 끝내는 영화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걸 토론하자고 한 거가 그거예요. 지금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영화가 그 난관을 극복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훨씬 극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내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신문 기사 하나가 있는데 6월 14일 며칠 안 됐죠? 예.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기대하지 않는 다정함. 김민섭 작가 조선일보 2026년 6월 14일 기사예요. 많이 들어보세요. 나에게 다정함이란 기대하지 않음에 있다. 많은 사람이 타인에게 보낸 다정함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실망한다.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손해봤다고 여기고 그러한 삶과의 작별을 선언하기도 한다. 나에게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 언젠가 어느 중학생이 물었다. 친구에게 10,000원짜리 선물을 했는데 제 생일에는 5,000원짜리 선물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절교해야 할까요? 나는 그때 다정함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었다. 그에게 물었다. 친구에게 선물을 한 이유는 뭔가요? 그는 친구의 생일이었고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답했다. 그 친구가 선물을 받고 기뻤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다.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선물했다면 이미 돌려받은 것 같고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 선물했다면 거래를 하려고 한 거니까 못 돌려받은 거고요. 학생이 하고 싶었던 건 거래였나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다. 타인을 위해 했다고 믿는 선택조차 또 그러하다. 내가 너를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옳다고 믿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기에 내 태도의 완성과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 이렇게 했다. 나는 너에게 주면서 나에게 다 받았으니 아무것도 돌려두지 않아도 괜찮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나는 덜 상처받으며 내가 옳다고 믿는 태도를 지켜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에게 실망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다음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된다. 그 중학생은 거래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에게 비슷한 선물을 돌려받고 싶었다고 했다. 나는 그런 그의 말도 좋았다.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잘 되지 않아서 노력하며 살고 있다. 중학생이 그가 기대하지 않는 다정함을 이해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그는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 될 것이다. 다만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에 기반한 선택을 해나갈 때 우리는 더 좋은 어른에 가까워지게 된다. 다정함을 삶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면 우리는 주고받을 것만 계산하며 삶을 선택하게 된다. 그만큼 손해보는 인생 같은 것도 없다. 언젠가 만났던 그 중학생의 잘됨을 바란다. 좋은 태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해 나간다면 그는 나이가 많은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어른에 가까워질 것을 믿는다. 정리하자면 근대적인 경제하고 탈근대적인 경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근대적인 경제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그래요. 결혼식 가서 축하한다고 돈을 낼 때도 그래요. 그건 거래예요. 선물을 준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새로운 세상의 경제가 돼야 되냐면요. 기브 앤 기브예요. 왜 기브 앤 기브가 가능한 거냐면 나는 주면서 행복했으니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도 굉장히 좋은 글 같지만 아주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덜 상처를 받으면 내가 옳다고 믿는 태도를 지켜가 나가는 것 정도예요. 그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른이 된다고. 어른이 뭐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인. 성자. 세인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주기만 하는 과제. 그지?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말한다고요. 이게 지금 말을 듣긴 했는데 참 좋은 말 같긴 하지만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소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화에는요 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지? 외로움에 떠는 할머니도 주기만 하는 사람이죠. 대성이도 주기만 했죠. 받을 줄 잘 몰라요. 쇼타도 그렇고 받으려고 부탁을 하지만 그 부탁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주겠다는 주겠다는 그 대신 줘달라는 부탁이죠. 대신 줘달라는 대신 기부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그게 성립할 것인가? 그게 지금 현실 세계에 성립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치?
그게 설득력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다정함의 논리, 그지?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가가 하나의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그게 현실에서 적용되는가? 지금 써먹을 수 있는가? 그지? 작동하는가? 현실 세상의 운영 원리로 작동하는가?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설득력의 문제가 먼저겠죠. 그지? 말이 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죠. 근데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해, 나는 생각이에요. 이게 현실에서 지금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까 그 성자라는 말처럼 아주 난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설득력은 있다. 근데 이게 왜 그 난관일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만 더 인용을 해보면, 아까 강혜인 기자의 첫 번째 인용을 하는데, 왜 자꾸 인용을 하냐면, 기자들이 좀 더 잘 써지길 바라는 바람에 자꾸 그걸 인용을 해요. 특별한 메신저들의 여행기가 극장가에 온 길을 전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종종 일상을 떠나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여행을 떠나 낯선 곳에 홀로 서면 평소에 간과하던 것들을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럴 때면 경고하다 믿었던 것들에 균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렵게 느껴지던 문제의 해결책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때문에 여행의 끝엔 또 다른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쇼타 씨의 마지막 출장도 그런 여행에 관한 이야기다.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들레르의 내가 좋아하는 시인 이방인이 생각이 났어요. 보들레르 시 이방인은요, 진짜 나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도 모르겠고 엄마도 모르겠고 내 조국도 모르겠고 나는 구름에 떠도는 사람처럼 그런 이방인인 것 같다. 이게 100년 전에 보들레르가 느낀 거예요. 그걸 왜 느꼈을 것 같아요? 근대 도시에서, 그지? 근대의 파리, 근대 전성기가 같이 보이는 파리에서 근대인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지? 이 근대의 세계를 떠나야, 다 포기하고 떠나야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묘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 영화에는 여행, 전혀 근거 없고,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너 누구야? 너 우리 회사에 왜 와 있어? 그렇게 되죠? 그지? 왜 와 있어? 라고 말을 들을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쪽에서는 발레? 그지? 반바지 입고 발레? 그죠? 아주 낯선 모습이란 말이죠. 그 낯선 모습 속에 끼어들어가는 그런 이방인의 옛날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상징주의 시인이 쓰고 아무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지? 너 왜 이렇게 괴상한 시를 써? 그러던 얘기인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일상의 사람이, 그지? 그냥 한국의 대학생, 일본에서 기업가가 여행하는 얘기로 얼마나 이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됐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보들레르가 보면 놀라겠죠? 이게 뭐야? 얘네들은 막 하고 있네 지금, 그지? 자기는 시를 썼는데 일반인이, 그것도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랑 평범한 회사원이 그거를 바로 이방인의 사상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실천 면에서 나 얘기 또 해요? 전 할 말이 없네요. 그럼 실천 면에서 얘기하고 또 하나 결론 짓고 두 가지 얘기할게요. 실천 면에서 그럼 지금 이걸 써먹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지금 이 사상을 써먹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박지윤 기자 아까 말한 거에 첫 번째 세 줄을 읽어보면 일이 중심이 되는 출장과 일상의 쉼표를 찍기 위해 떠나는 여행은 극과 극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끗 차이일지도 모르겠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예상치 못하는 일을 겪는다는 건 같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트립하고 트래블, 그지? 투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제목도 쇼타시의 마지막 출장이에요. 출장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립은 이제 안 하고 한다면 투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두 개가 갈라진 게가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영화가 있어요. 독립영화 중에 유명한 게 있었어요. 원앙소리라고. 원앙소리가 뭐냐면 할아버지하고 농부, 그지? 가난한 농부 할아버지하고 소하고 둘이가 거의 우정에 가까운, 그지? 우정에 가까운 삶을 사는 모습을 그냥 객관적으로 그린 영화예요. 그 원앙소 얘기를 왜 했냐면요, 그게 전근대 시대의 모습이에요. 전근대 시대에는요, 살아가는 삶, 일상의 삶과 일이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여기 텐마루에 앉아있다가 가자, 이러고 소랑 나가면 일이고, 소가 이제 둘이 다 힘들지 들어와서 쉬면 그냥, 그죠? 소는 염을 먹고 자기는 밥 먹고, 비슷하죠, 그것도? 뭐 거의 흙바닥에서 같이.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리전지, 그지? 위켄드하고 위크데이하고, 위크데이즈, 주중하고 주말하고 구별이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이 투어하고 비즈니스 트립하고 구별된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몇백 년 안 된 거예요. 언제부터냐? 19세기 경, 그죠? 19세기 말경.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백 년 안 됐죠. 지금 2000년이라고 생각해보면, 21세기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짧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 개 구별하는 그런 거가, 우리는 그래도 그 몇백 년 안 돼도 우리는 그 몇백 년 안 되는 속에 우리의 조상의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응? 그 위에 할아버지가 살았으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쭉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영화가 그걸 보여줘요. 여행 같은 출장. 그죠? 쇼타 씨는 출장으로 분명히 왔는데, 그것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출장 왔는데, 여행 같아졌어요. 그지? 반지 찾느라 마치, 그지? 난리를 피고. 그 다음에, 대성이는 여행으로 왔는데, 그 마음을 추스리려고, 시련의 상처를, 추스리려고 왔는데, 출장이 돼버렸죠. 출장 같은 여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그냥 살아가는 일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대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 살아간 게. 근대적인 삶이 아니었다고.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일본 사람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은 일본에서, 둘 다 근대적인 그런 구별을 훌쩍 뛰어넘은 행동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까 실천 얘기했잖아요. 실천 면에서 중요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밥 벌어먹고 살고 일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영화가 하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출장은 뭐처럼 해라? 출장은 여행 가듯이. 여행 가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은 어떻게 한다? 놀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성이 쇼타 씨는 맨 처음에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점점 노는 걸로 바뀌죠. 낚시하고, 그죠? 물론 핑계는 그 수조에다가 그 물고기 넣는 거로 하지만 사실은 노는 거죠. 그죠? 우정을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대성이도 마찬가지죠.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데, 때려친 사표 자체가 놀이죠. 그 사장의 사표가 어딨어요? 그치? 사장이 어떻게 사표를 내요? 회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사람을 넘기는 거지. 근데 사장의 사표 자체가 무슨 놀이에요. 플레이라고, 그게. 너만 그만두고 싶냐? 나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으로 회사를 다녀. 그런 놀이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직원이 사표를 그만두고
뭐예요? 게임하죠. 놀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게임하는 그 요정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서 놀자. 그 여직원이 그러죠. 그게 더 재밌는 놀이야. 그래서 돌아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재미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없는, 회생활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서. 회생활이 진짜 끔찍하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회사는 어떠냐면요.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너 잘릴 수 있어 라고 말을 들어야 얘네들이 잘 다닌다. 그런 분위기를 줘야. 회사에 가면 그런 분위기를. 그래서 첫 번째, 그 장면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게 일부러 쓴 거, 감독이 넣은 것 같아요. 처음에 왜 안경 부닥쳐서 안경 떨어뜨리게 해서, 왜 안경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밟혀서 안경점에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일본 배우 한 사람이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안경이 집착했었다. 왜 집착했냐면, 3명이 입사했는데 2명이 퇴사하고 나만 남았는데 안경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안경이 부서지고 나니까 매력 후련하다. 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대사예요. 그거랑 그 그만두는 얘기랑 그 뒤에 그 여직원이 다시 그만두는 다시 복직하는 얘기랑 그 두 개를 대비해 보면 이쪽은 전념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놀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분노한 거고 이쪽은 그냥 셀러리맨으로 그지 월급 못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남자 직원 안경 부서진 남자 직원이 회사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95%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95% 적게 잡은 것 같아요. 더 많아요. 그런 멘탈을, 그런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회사원이 있을까?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뒤에 게임장에서 불려나와서 회사 가자고,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 분명히 사장하고 얘기도 안 한 걸 거예요. 지들끼리지, 자기네 이렇게 합의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죠? 사장은 그만둔지도, 다시 왔는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회장을.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 거는 거의 드문, 상상을 못하는, 쇼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은 회사 직원이면 너 그만뒀어? 그럼, 그지? 나를 배신하고 나가 어쩌고 막 그럴 텐데, 쇼타 씨한테 그 사람 다시 오게 할게요. 이런 설득도 안 하고, 회장한테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지들끼리, 그지? 지들끼리 아직 과장도 안 되는 아저씨가 그치 한국 사람하고 직원하고 둘이서 결정해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데리러 가자. 그치? 그럼 이제 데려갈 수 있어. 왜냐하면 안 망할 거니까. 그리고 잘 될 건데 뭐. 그러니까 데리러 가자. 그리고 그 여자한테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이게 어디 직급은 내가 낮지만 연차가 내가 센데 너는 이 회사의 전통도 몰라. 그래갖고 SP, P가 프리시전이라면서요. 정밀. 정확한데 무슨 떼오긴 무슨 그지?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한국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죠. 어영부영. 일본 사람들은 정확 특히 중소기업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딱 대비해서 딱 보여주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둘이 같이 일하면 딱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의 하수처리장 땜질하죠. 한국이니까 통한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그런 거 그래, 땜질하고 살면 되면 되지, 몇 년에 한 번 해야 돼? 5년에 한 번? 그럼 5년에 한 번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그게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쇼타 씨가 중간에 왜 아주 절망하는 표정을 짓죠? 물이 막 넘치고, 정말 저정이 쓸모 없어지죠. 물을 그냥 버려버리니까. 그때, 쇼타 씨가 엄청나게 절망하고, 막 벽에 막 그러는데, 한국 내가 저거 무슨 했어요. 저거 한국, 관객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구나. 그렇게 목숨 걸고 일 안 하거든요. 아무리 자기 회사라도. 근데 일본 사람들 중에 일본의 그런 중소기업체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죠.
그 엄청난 정밀도를 그 세계의 정밀도를 만드는 그 렌즈 있죠, 렌즈. 렌즈가 한국제보다 일본제가 10배 비싸고 일본제보다 독일제가 10배 비싸대요. 정밀도에 있어서는 잽도 안 된다는 소리.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떤 사진 전문가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정밀도에 있어서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 정밀하지 못하게, 그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종말 처리장이 쓸모가 없어지고 그냥 호수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장면을 보면서 절망하는 모습이 한국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근대적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일 얘기했는데 이 영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다정함의 영화, 특히 동양적 다정함의 힘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문화사적으로 정치가 끼어들어 망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인의 우호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영화 같아요. 그럼 한국의 일본의 우호 관계에 관한 얘기도 옛날의 분위기에 비하면 되게 좋은데 한국과 일본이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왜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최근에, 그분 대단하죠? 나이가 지금 엄청난데 최근에 또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이 AI 시대의 인문학은 무엇인가? 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토인비를 인용했는데 이게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은 토인비를 알아요. 토인비 얘기를 좀 한번 쭉 읽어볼게요. 140쪽부터 142쪽인데 이거는 하나 기록해둬야 될 것 같아서 쭉 길게 읽겠습니다. 토인비는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역사 철학자였다. 그는 역사 속 사건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와 문명의 발전 원리를 탐구한 철학자로서 인류의 미래를 통찰하고자 했다. 그가 1940년, 60년 무렵 문명 순환론의 관점에서 세계 문화에 대해 예언했는데 바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한때 문화를 주도하며 번성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창조적 능력과 혁신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지금이 그때라는 예언이다. 그 오래전에 벌써 그랬어요. 이러한 경향을 가장 먼저 인식한 정치가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고향 영국을 돌아보고 유럽의 상황을 분석한 끝에 유럽은 이제 늙었다. 더 이상 창조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공백과 가능성을 미국이 이어받아 새로운 창조적 문화를 발전시킬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회가 태어나고 성장하며 번성하다 쇠퇴하는 과정은 그 경험을 다음 세대가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미국이 유럽의 쇠퇴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정신적 문화적 계승자이자 새로운 창조적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바탕에서 나온 판단이자 미국의 역사적 전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토인비는 세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만약 미국이 쇠퇴하거나 창조력을 잃는다면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다. 이는 역사적 흐름을 분석한 결과이며 우리 세대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미래 세대,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는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회복하고 창조적 힘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현재 미국 사회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한 정책을 보면 미국이 쇠퇴해 가는 나라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 역량을 유지하고 중심을 잡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한국과 일본, 중국은 좀 아니죠. 중국은 독재 때문에 좀 흔들리는데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문명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고 그럴 때 개척해 나가는 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바로 오늘 이 영화를 토론하면서 내가 한 얘기들. 그런 전혀 지금은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세상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세상에 구체화될지는 모르지만 그 구체화 일부가 됐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사랑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걸로. 그렇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질지는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AI나 로봇 같은 것들이 근대적인 그 추론적 사고 방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가 제시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에 방향성,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토론하고 싶었습니다.